안녕하세요. 저는 43 윤나입니다. 요즘 달력을 보면 손끝이 먼저 떨립니다.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작년 일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익숙한 명절이 제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은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지 딱 1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엄마의 첫 기일이 추석 연휴와 겹쳤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라면 저는 시댁이 있는 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고 차례상에 올릴 나물을 준비하며 종일 부엌일을 하면 허리가 아파 바닥에 엎드려 등을 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수고했다고 말하곤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 어린 칭찬인지 관례적인 말인지 늘 헷갈렸습니다. 작년은 달랐습니다. 저는 엄마의 첫 기일만은 꼭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생전에 첫 기일을 놓치지 말라고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들깨 수제비를 끓이시던 주방에서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요즘도 들깨 냄새가 나면 엄마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가 이제 곁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9월 초에는 새벽에 자주 깼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일기장에 올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적곤 했습니다. 시댁과 엄마 사이에서 어디를 먼저 가야 할지 매일같이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말 저녁 생각을 한쪽으로 정리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된장찌개를 끓이던 중이었습니다. 큰아들 중학생 민호는 방에서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떠들고 있었고 작은아들 초등학생 지우는 거실 바닥에 레고를 펼쳐 우주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책을 보다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책을 덮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명절 일거리가 늘어나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식탁 위에 흰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가장자리는 약간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많이 만진 듯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항공권 3장이 들어 있었고 제 이름과 민호, 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영문 도시명이 보였고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이 추석 연휴에 다녀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망설임이 없어 더 의외였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을 본인이 모시고 제주도로 다녀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일찍 출발하자고 서두르던 사람이 먼저 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고마움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들었고 왜 지금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의문도 생겼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막상 말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전 주말에 가족이 함께 납골당에 먼저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차분히 지내고 추석 연휴에는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남편 표정에서 안도하는 기색이 스친 듯 보였지만 왜 그랬는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 방 모서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숨소리는 일정했고 지우는 베개 끝을 쥔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서랍에서 엄마의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렀습니다. 아직 옅은 향이 남아 있었고 그 향을 맡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올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엄마에게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스카프의 부드러움이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는 남편과 함께 항공권과 일정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출발 시간과 좌석, 아이들 기내 식사 옵션까지 이미 선택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태블릿으로 여행 일정을 만들어 두었고 아이들 위주의 동선과 식당 위치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우는 비행기를 타게 되는지 물으며 기대하는 눈빛을 보였고 민호는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표정이 약간 풀린 듯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이 완전히 가볍지 않아 시부모님이 섭섭해하지 않겠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더 가라고 말씀드렸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주말에 납골당에 먼저 다녀오면 괜찮겠다고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점심시간마다 제사상 메뉴와 납골당에 가져갈 꽃을 검색했습니다. 국화 대신 엄마가 좋아하시던 분홍색 거베라와 안개꽃을 섞기로 했습니다. 들깨 수제비는 어려워 멸치볶음과 도라지 무침을 정갈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녁마다 장보기 목록을 채우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수요일 밤 저는 아빠께 전화를 드려 토요일 오전에 아이들과 함께 납골당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사람 붐비기 전에 이른 시간에 오라고 하셨고 고맙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멸치볶음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 냄새가 퍼지자 아이들이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평범한 일상이 잠시 위로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목요일에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넨 뒤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것을 단순한 피곤함의 표시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일정이 바쁘냐고 묻자 남편은 조금 바쁘다고만 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의 짧은 대화에 다른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때의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금요일에는 거베라와 안개꽃을 샀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멸치볶음 용기와 도라지, 배, 사과, 대추, 밤을 담았습니다. 집에서 과일을 깎으며 엄마가 사과 껍질을 길게 끊지 않고 깎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우는 납골당에서 외할머니께 드릴 종이약을 들었고 민호는 꽃을 들었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추석이 가까워졌다고 전했고 저는 창밖을 보며 엄마에게 곧 찾아뵙겠다고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하자 흰 건물과 유리문, 대리석 바닥이 보였습니다. 저는 꽃을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아이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엄마 앞에 서자 저는 잠시 멈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작은 제기를 펼치고 멸치볶음과 도라지, 사과와 배를 올렸습니다. 지훈이의 종이약을 가운데에 올리자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엄마께 저와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고 작년보다 마음이 조금 나아졌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어깨에 잠깐 손을 얹었다가 내렸고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나오며 엄마께 다음 주 추석 연휴에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찾아뵈었으니 이해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남편은 창밖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권, 아이 체온계, 지훈의 알레르기 약, 민호의 이어폰, 보조 배터리, 우산 등을 점검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들깨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남편은 국물을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일요일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남편은 여행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얼굴의 잔주름이 평소보다 깊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낮에 스친 불안함이 다시 떠올랐지만 저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올해만큼은 쉬고 싶었다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납골당 유리문, 엄마의 스카프, 아이들의 종이약, 식탁 위 항공권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엄마의 마음을 지키고 제 삶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항공권과 마음 한켠의 불안이 나중에 어떤 일을 불러올지요. 남편이 쉬라고 한 말을 믿고 저는 다음 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전 주말에 엄마를 먼저 찾아뵈었으니 이제 아이들과 마음 편히 떠나자고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에 옷과 세면도구를 차례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께 다녀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린 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도 괜찮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예정대로 추석 연휴에 맞춰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아이들은 들뜬 얼굴로 면세점 구경을 했고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더군요. 저는 아이들 웃음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남편의 배려 덕분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추석과 엄마의 기일을 동시에 비켜가는 이 여행이 과연 옳은 걸까, 불효는 아닌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여행 첫날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수영장으로 달려갔고 저는 선베드에 앉아 짐 정리를 하며 가벼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남편 말대로 올해는 좀 쉬어도 되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듯 했죠.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보내줘서 아버지랑 제주도 와 있다. 잘 쉬고 있다. 짧은 메시지였는데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명 남편이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간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문자에서는 남편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급히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밝은 목소리로 아버지랑 둘이 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 속엔 숨김이 없었고 덕분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과 함께 간 게 아니었다니 왜 같이 간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 일이 너무 쌓여서 제주도에 함께 가지 못했고 괜히 제가 신경 쓸까봐 그냥 같이 갔다고 둘러댔다는 겁니다. 목소리는 평온했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굳이 사실을 숨겼는지, 그냥 일이 바빠서 못 갔다고 하면 되는 걸 왜 거짓말을 해야만 했는지,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지,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았지만 의심이 한번 싹 트자 계속 뻗어나갔습니다. 셋째 날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솜사탕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사진을 찍어 주었지만 마음은 온통 남편에게 가 있었습니다. 혹시 몰래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사무실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같은 게 잠깐 스쳤습니다. 제가 어디냐고 묻자 남편은 점심 먹으러 근처 식당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제 의심을 지우진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혼자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카톡 프로필 사진, 마지막 접속 시간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답장이 늦어지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불안과 의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여행이 절정에 달해야 할 넷째 날, 저는 아이들과 해변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물장구를 치는 동안 저는 멀리 수평선을 보며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의심을 굴렸습니다. 남편이 진짜 회사에 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닌 건지, 왜 굳이 거짓말을 한 걸까? 그 모든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낼 수 없었고, 그 답답함은 목구멍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이들이 기념품 가게에서 고르던 작은 인형들을 계산하면서도 제 손은 떨렸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제주도를 못 갔다. 그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설명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라는 두 글자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골아떨어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저는 억눌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돌아가면 확인해 봐야겠다.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 귀국 후 며칠 동안 저는 점점 달라진 제 모습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숨죽여 그의 표정을 살피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인데도 저는 그 안에서 미묘한 다른 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속도, 대답하는 톤, 심지어 휴대폰을 두는 방향까지도요. 남편은 늘 그렇듯 피곤해 보였고 집안일이나 아이들 이야기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낯설고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건 아닐까? 감출 게 있어서 더 담담한 건 아닌 건지. 머릿속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마다 작은 수첩을 꺼내 남편의 일정을 기록했습니다. 몇 시에 출근했는지, 몇 시에 퇴근했는지,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스스로도 집착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번 흔들린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절실히 알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저는 예민해져 갔습니다. 작은 아들 지훈이가 장난감을 흩어놓으면 예전 같으면 웃고 치워줬을 텐데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숙제에 투덜거리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화낸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는 사실이 더 속상했습니다. 제 마음이 남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다 보니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결국 남편의 회사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함께 나오는 건 아닐까 눈을 떼지 않고 살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회사 안에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마음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지갑까지 살펴봤습니다.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이상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깨끗해서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흔적이 없다는 게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완벽하게 정리된 느낌이 들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치밀하게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이고 아침이면 눈 밑이 퀭해져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불안과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제 얼굴을 보며 엄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고 물었고 저는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날 만큼 괴로웠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휴대폰만 보잖아. 아빠한테 화난 거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이 앞에서조차 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제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덮고 일부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남편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다가도 문득 지금쯤 남편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상처가 되더라도 아니면 제 오해로 끝나더라도 확실히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출퇴근 시간,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두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 일기는 사실상 감시 기록장이 되어갔습니다. 날짜별로 남편의 귀가 시간, 통화 횟수, 휴대폰 사용 패턴을 세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오늘은 퇴근 후 저녁 8시 15분 귀가, 식사 중 휴대폰 확인 3번, 통화 1번.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치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그 기록을 다시 읽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는 그 작은 거짓말이 제 모든 믿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점점 제 일상은 남편을 관찰하고 의심하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회사 점심시간에도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장소가 정말 맞는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저는 확인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귀국 후 2주가 지났을 때 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매일 일기장에 기록한 남편의 귀가 시간과 행동들. 아무리 곱씹어도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이제 제 안에서 굳은 살처럼 자리 잡아 일상 어디에도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에도 아이들과 저녁을 먹을 때도 심지어 밤에 혼자 세수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오직 남편의 행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계기가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한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그의 셔츠 주머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 같기도 하고 낯선 방향제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괜히 그 냄새를 확대 해석하며 역시 뭔가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차를 내고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이 회사 정문에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아버지뻘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여자와 함께 있는 게 아니네 하지만 그게 곧 안도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남자는 단순한 위장일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일까?
제 불씨는 이미 어떤 합리적인 증거로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낮에 누구와 만났냐고.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회사 선배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서재 서랍 속에서 병원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대학병원 이름이 적힌 몇 차례의 진료 기록이 담긴 종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언제 갔지? 무슨 병이지? 왜 말을 안 한 거지? 저는 그 길로 병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환자 본인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과는 심장내과. 순간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수없이 복잡한 생각에 휘말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아픈 걸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추석 연휴에 부모님을 제주에 보내고 나와 아이들에게 여행을 보내며 혼자 치료를 받으려 했던 건지. 그동안 제 안에서 부풀려졌던 모든 의심이 순식간에 다른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병원 영수증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해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덧붙였습니다. 추석 연휴에 부모님을 제주에 보내고 저와 아이들을 해외여행에 보내며 혼자 시간을 가진 것도 사실은 정밀검사를 받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있다고 한 것도 다른 데 있다고 의심받을까 두려워 사실을 숨긴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주간 제가 품었던 의심과 불신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다른 여자 때문이 아니라 아픈 자신을 숨기려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숨길 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작은 거짓말을 끝내 믿어주지 못하고 온갖 상상을 하며 그를 괴물로 만들었던 건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대화했습니다. 병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이어갈지, 아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말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로서 다시는 서로에게 이런 불신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서 진료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남편이 의사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 숨겼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됐네. 저는 눈물이 맺힌 채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우리 같이 이겨내면 돼. 그 순간 지난 몇 주간 저를 짓눌렀던 불안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신 남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음식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렸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근처 산책로를 걸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사춘기라 표현을 잘하지 않았지만 아빠와 농구를 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훈이는 숙제를 하다 막히면 꼭 아빠 옆에 가서 묻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로 아이들을 챙겼다면 이제는 가족 모두가 서로를 챙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추석은 엄마의 첫 기일과 겹쳐서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날짜가 달라 다행히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추석이 다가올수록 엄마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는 가족이 함께 납골당에 들러 엄마께 인사드릴 계획입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조용히 기도할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께 이렇게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 지난번엔 제가 너무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단단하게 지킬게요. 우리 가족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작년 추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었고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오히려 저희 부부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 하루를 나누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함께 운동을 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약을 먹으며 조심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끝까지 믿고 지켜주는 것.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